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공공경제론 제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제3장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그 다음에 5번 원리,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여섯 번째 원리,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일곱 번째 원리, 경쟁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이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 교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우리는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을 교환하게 되죠. 커피숍에 가서도 교환하는 거죠. 이 교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고 시장 경제를 설명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바꾸는 것이죠. 영어로는 트레이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상업적으로는 커머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환이 없는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환이 없으면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경제를 말합니다. 섬에 홀로 떨어져서 혼자서 먹고 사는 그러한 세계를 self sufficiency 또는 autarky라고 그래가지고 자급자족 경제라고 합니다. 자급자족 경제에는 교환이 없는 만큼 그만큼 어떨까요? 이익이 적다. 이게 시장 경제 논리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서로 교환을 하게 되죠. 근데 첫 번째는 뭘로 교환하냐? 물건 대 물건을 교환하게 돼요. 물건 대 물건으로 교환하는 거는 바터라고 합니다. 바터 시스템.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서로 다를 때 내가 많은 거 주고 내가 적은 거 서로 교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물 교환 경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물건 가지고 중국에 보내고 옛날엔 뭐 쌀도 보내고 뭐 매도 보내고 막 옛날에 역사 배우면 나오죠. 그럼 그 중국에서 많이 나는 거 우리한테 가져오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도자기를 잘 만들었으니까 도자기를 잘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고 중국에서 필요한 목화도 가져오고 필요한 것들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바꿔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물물 교환을 하려면 내 물건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맞는 짝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겠죠? 반면에 인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화폐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하나 딱 정해서 그걸 화폐라고 부르자. 옛날에는 그래서 이 화폐로 첫 번째는 쌀, 모두가 인정하는 거, 쌀로 하는 거죠. 물론 뭐 조개로 했다고 해서 조개폐가 화폐에 들어가 있지만 조개를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먹는 거에 제일 중요한 쌀 뭐 이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는 금으로 하자. 모두가 귀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금본위제, 은본위제 이런 것들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힘을 딱 가지고 있은 후에는 굳이 금으로 은으로 할 필요 없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로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화폐를 안 받으면 불법자로 감옥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의 발권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통용되는 그 뒤에는 정부의 강제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의 강제력으로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서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실물 가치만큼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화폐를 발행하는 우리 한국은행권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안정이에요. 함부로 화폐를 많이 발행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수준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환하는 경제가 될수록
더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의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교환에는 제로섬 게임, 포지티브 썸 게임, 네거티브 썸 게임 이렇게 서로 교환했는데 서로 똔똔이면 제로섬 게임, 그죠? 플러스가 됐으면 교환이고 플러스가 포지티브 썸 게임 교환했는데 마이너스가 합이 썸이라고 하는 건 합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네거티브 썸 게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에 이해가 안 되는 용어가 나오면 챗 GPT에도 찾아보고 네이버, 구글에 찾아봐서 공부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익을 갖게 되는가? 변호사와 타이피스트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타이프도 한 500다 치고 변호 업무도 할 수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타이피스트는 변호사 자격증이 못하죠. 타이프도 300타밖에 못 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있으면 야, 변호사가 둘 다 하니까 변호사는 타이피스트하고 협력을 안 할까요? 교환을 안 할까요? 아니에요.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똑같은 시간을 쓰는데 변호에 쓰는 거는 1시간당 10만 원을 버는데 타이프 치는 거는 시간당 3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변호사는 시간이 있으면 다 어디다 해도 변호하는 데 써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타이피스트가 놀고 있어요. 나보다 타이프를 못 치지만 그래도 얘는 시간도 많고 타이프 한 300다 쳐요. 그러면 변호사가 이렇게 하죠. 내가 변호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번 다음에 타이피스트에게 타이프 치는 것만큼 돈을 주면 변호사도 이익이고 타이피스트도 이익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을 우리는 비교 우위라고, comparative advantage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교환을 하면 할수록 그 두 국가가 모두 잘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무역론이에요. 요즘 여러분 신문에 보면 언론에서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트럼프는 이 자유무역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자유무역론에서 해봤더니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가 결국 미국 때문에 잘 산다 이거죠. 무역 적자라고 하는데 미국이 100만 원 사주는데 지네들은 10만 원밖에 안 사줍니다. 그럼 90억 원 무역 적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똔똔으로 만들 때까지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 물건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생산자들은 굉장히 좋죠. 자기네 물건이 팔리니까. 하지만 그만큼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저러한 행동이 이 자유무역론하고 반대로 가는 이 보호무역론인데 저것이 세계 경제에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자유무역론이라고 하고 관련된 이론으로 종속이론, 유치산업보호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찾아보고 오세요. 다섯 번째 원리,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제학을 배운 사람은 모든 것을 수요와 공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 가격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경제학의 원리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재화와 용역이라고 그랬죠. 재화와 용역에 대한 필요한 정도를 수요라고 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정도를 공급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공급자가 되고 누구는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는 영어로 demand, 공급은 suppl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된 것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까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수요와 공급 사이에,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짜장면 가격 10,000원 그러면 짜장면을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짜장면을 만드는 가게 주인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교환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급량은 없는데 수요가 이만큼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공급량이 많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똔똔 함께 일치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가격,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이것이 시장 경제 원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제 이론을 미시경제학 이론을 가격 이론, price theory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price, value, 그래서 시장 가격은 market price 이렇게 부릅니다. 시장에 보면은 소비자는 어떻게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재화와 용역을 사게 돼 있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이윤이라는 게 뭐예요? 판 가격에서 원가를 뺀 게 이윤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공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가격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공급과 가격의 관계, 수요와 공급을 함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래프로서 수요량, 공급량을 X축에 놓고 가격을 Y축에 놓으면 수요 함수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함수는 우상향 함수, 수요 함수는 우하향 함수가 돼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이 지점에서 이퀴리브리엄, 균형 가격, 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때 가격을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 등록금도 여러분 내는 등록금도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요? 교육에 대한 수요와 교육에 대한 공급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결정되는 시장 가격이 공정한 가격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이란 개념이 공적으로 정하다는 게 공정이고 이 밑에는 fair, 어? 공명정대하다의 fair예요. 우리가 다루는 건 요 밑에 이야기인데 우리 그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은 official price, 국가가 법령에 따라서 정하는 공정가격, 그것도 공정가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거는 공정하냐, 페어하냐 이런 사회적 수준에서 그것이 정당한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최저임금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를 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최저임금은 공적으로 정해지는 공정가격이면서 또 공정성의 문제, 페어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국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서의 시간당 임금을 정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정한 올해의 시급은 만 3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대비 1.7% 인상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으로 따지면 주 5일째 근무한다 그러면 21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공정한 가격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일할 때는 많이 받고 싶죠. 그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일자리가 없어져요.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 사업을 안 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반면에 최저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옛날에 안 했던 일들도 인건비가 싸지니까 이런 일들도 하게 되니까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우리는 시급 10,000원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급 요거를 올리면 올릴수록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은 좋겠지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반면에 이제 아직 알바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그만큼 없어지니까 좀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의 최저임금이 똑같은데 사실은 생활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는 좀 더 높게 하고 시골은 낮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전국 통일 가격으로서의 최저임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 발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리, 기업들은 독점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래서 독점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독점 영어로 모노폴리.
하고 과점은 올리고폴리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보드게임이 모노폴리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독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어? 모든 걸 다 공급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공급 독점이라고 수요자도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수요 독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가 함께 지배하는 상태는 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석유시장, 정유시장은 지금 어, 5개인가 있잖아요. 그죠? SOE라고, 그죠? SK, GS,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한 4개 있는데, 이런 거 4개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과점이라고 부른다. 올리고폴리.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독점의 반대는 경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경제 이론은, 경제학은 경쟁 시장을 의미해요. 아까 수요와 공급에 일치하는 지점에서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자는 수요자대로 어떻게든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공급자는 어떻게든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이 그러한 경쟁 속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고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겨루는 것이죠. 누가 잘하나. 그래서 영어로는 competition, 영어로는 compete, 영어로는 compete, competition 또는 contest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즘 TV 프로그램들은 다 경쟁 프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들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프로야구도 경쟁이고 축구도 경쟁이고 다 인간이 그만큼 경쟁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경쟁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교도 유치원서부터 경쟁을 하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늘 경쟁 속에서 여러분 지금도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피곤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든 사람들은 경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벗어나서 혼자만의 세계를 갖는 것은 독점이라고 하죠. 그러나 경제에서는 이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 배분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경쟁을 좋아하고 독점을 싫어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독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natural monopoly라고 해가지고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독점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지만 사업의 성질 때문에 어떤 성질? 큰 돈이 들어가는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치 산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철도 넣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전국에 철도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가스, 전기 사업 따위에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더라. 그래서 내추럴 모노폴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오면서 막대한 초기 부영 들어가도 대기업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자연 독점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지만 이거는 법이 독점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 독점이라기보다는 법에 의한 독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학자들은 이 독점이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나쁜 독점을 먼저 이야기해요. 카르텔처럼 이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독점자는 돈을 쉽게 벌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만들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해도 필요한 놈들 와서 알아서 조아리고 사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은 수요자, 즉 소비자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쩔쩔매야 돼요. 그러니까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나쁜 독점이라고 하죠. 만약에 정유회사들이, 석유회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 석유가 한꺼번에 빡 10,000원으로 올리자. 옛날에 오펙이라고 해서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값을 올린 일이 있었어요. 이거를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오일 쇼크. 우리 같이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그때 다 망할 지경이었어요. 2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쁜 카르텔, 나쁜 독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나쁜 독점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독점도 있어요. 좋은 독점은 특허라고 부르죠. 특허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 즉
20년간 자기만 독점적으로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왜 이 권리를 줄까요? 이 권리를 줘야 혁신, 슈페터가 이야기하는 어?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약, 새로운 신약이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 2조 원 듭니다. 2조 원. 그런데 그 두 번째 사람이 만들 때는 이 약을 망치로 빵 때려가지고 원심 분리기에 쫙 돌려서 하면은 쫙 스펙트럼이 나와요. 아, 요거, 제가 H2O, 물은 원소가 H2O지, 이 약은 H3 뭐뭐뭐 하면 딱 성분명이 나온단 말이죠. 처음 만든 사람이 2조 원을 들였는데 두 번째 만든 사람은 10억 원이면 그 약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누가 새 약을 만들어낸다고 2조 원을 쓰겠어요? 경쟁 시장이라면. 그런 어? 약품이 새로운 신약이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눈치만 보면서 누가 먼저 만들면 그 다음에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 이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베끼지 못하도록 한번 세상에서 처음 만든 사람은 20년간 국가가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그거 누구도 20년간은 베낄 수가 없다. 그거 사용하고 싶으면 가서 라이선스, 즉 특허료 주고 사용해라.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기술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파텐트, 특허다. 그래서 이 특허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 이로운 기술이 만들어질수록 해준다는 측면에서 뭐라고 그래요? 좋은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 독점, 좋은 독점의 세계로 나아가는 전략을 블루 오션 스트래터지, 블루 오션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루 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쟁이 치열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오션. 이거는 레드 오션이라고 그래요. 레드 브러드 오션. 핏물이 그냥 막 낭자. 여러분들 지금 취직하느라고 엄청 싸워야 되잖아요. 노량진 가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피 터지게 레드 오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뭔가 다른 사람 하나도 못하는데 나만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레드 오션을 지나서 쫙 저 앞에 펼쳐진 아무도 없는 블루 오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아까 특허와 같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다른 기업들이 경쟁자로 없는 세계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런 전략을 블루 오션 스트래터지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만의 필살기가 있으면 그 다른 사람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게 요트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를 블루 오션 스트래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업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가격을 왕창 올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독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 안에서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도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게 하려면 공급자들이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경쟁을 하게 만드는 부서가 어디냐면 공정거래위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르텔을 만드는 거는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하나의 회사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완전 독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르텔은 각 기업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짬짬이라 하는 걸 카르텔이라고 하고 한 기업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르텔과 트러스트의 개념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데 수요와 공급이죠. 이게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있는데 원래는 경쟁 시장에서는 요게 수요 함수가 됩니다. 경쟁 시장에서는. 그래서 QPC만큼 만들어서 PC에 이만큼 국민들이 더 많은 양을 소비하게 돼요. 그러나 이 공급자가 모노폴리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어. 조금만 만들고 비싸게 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만들고 비싸게 팔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QPC로 줄여요. 생산량을 줄여요. 줄이는 대신에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사회 전체가 이만큼 요거 삼각형 이익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잉여가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로 생산량이 줄어들으니까 요만큼 작은 삼각형만큼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공익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은 나쁜 거죠. 이만큼 사회적인 이익을 줄여버리니까. 그래서 요 줄어든 사회적 이익을 뭐라고 그래요? deadweight welfare loss. 이거를 자중 손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적 잉여의 상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로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쟁을 깨버리면 다시 이 원래 상태를 더 많이 생산하고 낮은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떻게든 시장 경쟁이 국민에게 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입장에서는 독점이 되면 이윤 극대화가 단순히 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윤 극대화가 아니고 여기는 뭐예요? 가격을 높임으로 인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격 차별, price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덜 필요한 사람한테는 낮게 차별하는 거죠. 물건이 같으면 똑같은 가격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필요한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고 덜 필요한 사람 낮게 팔므로 인해서 이 사회적 잉여를 그 물건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최대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그런 행태를 가격 차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러한 독점을 규제하고 이러한 가격 차별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7월입니다. 네 번째로 경쟁 시장은 대체로 효율적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경쟁하고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경쟁하는 그 시장, 이 경쟁 시장이 대체로 효율적.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100%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효율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소비자는 utility maximization을 위해서 가성비를 따지고 또 심리적 만족, 돈이 생기면 좀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심리적 만족까지 생각하는 가심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그중에서 내가 최소한의 품질은 요 정도 돼야 돼. 마음에 들어야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가심비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효용 극대화를 하게 돼 있고 영어로는 utility maximiz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자는 profit maximization 어떻게든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이윤이라 하면 판매된 매출 가격에서 뭘 빼는 거예요? 원가를 빼면 돼요. 매출 가격에서 원가를 뺀 그 마진을 최대한 그래서 올리려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제품이라면 더 높은 가격에 팔아야 돼요. 이러한 노력을 하며 경쟁하는 것이 생산자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total revenue, total cost 그 개념이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MRMC 개념은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균형 가격, 즉 마켓 프라이스의 가격에 바꿔치기를 하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가격보다 더 높은 생산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이만큼 이윤이 남는 거죠. 이걸 프로듀서 서플러스라고 해요. 기업가들이 가져가는 이익이고 여러분 소비자들도 사실은 빵 하나를 사 먹으는데도 이거 내가 너무 배고파서 5천 원 줄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 가게 가보니까 2천 원밖에 안 해요. 그럼 먹는 순간 나는 5천 원어치 만족을 느꼈잖아요. 근데 2천 원밖에 안 냈잖아요. 내가 3천 원 이익 본 거예요. 누군가 빵을 2천 원에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도 시장에서는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급자족 경제에서 머리도 깎고 옷도 만들고 지금 가격에 여러분들이 그 옷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 그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생산자도 이익을 보지만 이윤으로 소비자도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급자족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바꿔치기 하면서 사는 세상에서는 생산자도 이익이고 소비자도 이익을 본다. 그래서 이만큼 삼각형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사회적 잉여 또는 토털 서플러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급자족 경제보다 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이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이 많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양쪽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폐쇄 경제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사회적 잉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급자족은 못 사는 길이에요.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consumer surplus, 소비자 잉여, 또 생산자가 누리는 생산자 잉여,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누리는 social surplus, total surplus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에 서로 간에 교환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을 시장 메커니즘, 시장 경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장에 가면 서로 간에 가격을 봐요. 어? 가격을 보고 이것이 마치 예? 자동차 운전할 때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저 가격을 딱, 나 사도 사라는 말이네. 나 팔라는 말이네.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가 있고 사람들이 이 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신기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신기하게.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 힘을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아담 스미스가 처음 쓰게 됩니다. 반면에 정부는 이거 해. 최저임금 얼마 해. 어? 너는 이거 해. 사회주의 경제에 가면 너는 자동차 만들어. 너는 농사져. 이렇게 계획하고 지시하는 거. 이거 손가락이 보이잖아요. 손모가지가 보이면 visible hand. 하지만 시장 경제에 맡겨두면 이거는 invisible hand.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빨리 달려왔지만 제 3장에서 4원리부터 7원리까지 네 가지 원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볼 텐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꼭 네이버나 챗 GPT나 관련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는 스스로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담 스미스가 한 말 중에도 invisible hand라는 표현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led by an invisible hand to promote an end which was not part of his intention. 우리의 의도하고 관련 없이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에서 서로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마치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사인을 줘서 신호를 줘서 서로 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무엇을 invisible hand라고 그랬고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시장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쭉 한번 살펴보고 해석을 해보시고 영어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에요. 졸업할 때 토익 공부 점수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10개의 단어씩만 꾸준히 외우면 영어 공부, 4년 공부하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제 3장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고 나머지 내용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